안개가 내려앉는 나루 옆 고을. 어느 날은 사람이 사라지고 아침이면 신발 한 짝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말보다 먼저 불이 섭니다. 왕은 등불을 한 번 더 보며 물었습니다. 오늘도 불은 켜두었느냐? 예. 조선 천일야담 7편. 오늘도 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낮이 밝았다. 궁은 늘 하던 대로 움직인다. 물을 길고 비단을 펴고 문을 열고 닫는다. 그런데 오늘은 발걸음이 자꾸 한쪽으로 비켜선다. 중궁 쪽. 그쪽을 지나갈 때만 인사가 조금 더 낮아진다. 눈이 먼저 내려가고 숨이 먼저 짧아진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가 그렇게 한다. 궁은 말을 아끼는 대신 몸으로 먼저 예를 갖춘다. 설화의 처소로는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다. 다만 밥상과 옷감이 시간 맞춰 들어간다. 놓고 물러난다. 묻지도 머무르지도 않는다. 이때 없는 듯. 문턱은 깨끗하고 마당은 조용하다. 낮의 대전은 평소처럼 굴러간다. 신하들이 들어와 절하고 물러난다. 왕 앞에서 목소리는 낮고 단정하다. 단정함이 지나치면 그게 오히려 어떤 불안을 숨기는 천이 된다. 오늘 궁의 단정함은 조금 두껍다. 해가 기울 무렵 중궁 쪽 등불 하나가 잠깐 켜진다. 불빛이 벽에 닿았다가 곧 꺼진다. 누군가 급히 바로잡은 듯 너무 매끄럽게 사라진다. 불빛이 남긴 것은 밝음이 아니라 잠깐 드러났다가 다시 접힌 모양뿐이다. 궁은 낮을 끝낸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도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곳. 그러나 오늘 준비되는 것은 물건이 아니다. 빈자리의 차가움. 그 차가움이 궁의 모서리마다 천천히 퍼진다. 전하, 말해라. 전하께서 보신 것이 전부였습니까? 낮의 궁이 너무 단정합니다. 단정하면 좋은 것 아니냐. 단정해질수록 숨는 것이 늘어납니다. 숨기고 싶은 자가 숨는 것이지. 숨기고 싶은 자가 아니라 숨기고 싶은 자리를. 전하, 그만해라. 예, 너는 말끝을 길게 끄는 버릇이 있구나. 길게 끄는 것이 아니라 다치지 않게 접는 것이 옵니다. 다치지 않게 예, 물러가라. 분명 받들겠사옵니다. 연희군이 물러나고 왕은 회랑을 한참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설화의 처소로 간다. 해가 저물면 궁은 말보다 먼저 등불을 세운다. 불이 먼저 서고 사람은 그 다음에 선다. 밤의 궁은 낮보다 조용하지만 조용한 만큼 더 예민하다. 문지방 하나, 바람 한 줄, 심짓하는 소리까지 크게 들린다. 왕은 낮 동안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은 것들을 밤이 되어서야 떠올린다. 낮에는 묻지 못했던 것들. 낮에는 너무 밝아서 보이지 않던 것들. 밤은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만들기도 한다. 왕은 내관들을 멀리 물린다. 복도에 등불만 남긴 채 설화의 처소로 간다. 와 같은 길이다. 다만 속도가 다르다. 급하지 않게 너무 천천히. 궁은 왕의 걸음을 앞서지 않는다. 왕이 지나가면 그제야 숨을 쉰다. 설화는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문턱 안에서 예를 갖춘다. 움직이지 않는 몸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규칙을 보여준다. 왕은 들어와 앉는다. 방 안은 조용해진다. 등불 심지가 작게 타들어가고 종이창이 숨처럼 들썩인다. 왕의 첫 마디는 길지 않다. 낮의 말투가 아니라 밤의 말투로. 오늘은 다른 것을 들어보자. 설화는 고개를 숙인다. 잠깐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그리고 설화가 입을 연다. 전하,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안개 나루라고 불리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항상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는 곳이었어요. 아침이 되면 안개가 걷혔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내려앉곤 했죠. 이 나루 고을에는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보라고 불리는 뱃사공 달구였어요. 달구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그 이름이 납득이 될 거였습니다. 그는 항상 웃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그를 때려도 웃었고, 꾸짖어도 웃었고, 무시해도 웃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일이 그에게는 재미있는 농담인 것처럼요. 달구야, 이 짐 제대로 실어놨니? 배의 주인이 화를 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형님. 제가 바보라서요. 달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놈 자기가 바보인 걸 아는군. 형님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웃었어요. 달구의 웃음은 그렇게 전염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누군가가 달구의 눈을 제대로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웃음 뒤에 잠깐 서늘한 빈틈이 스치고 지나가는 거였죠. 마치 다른 사람이 그곳을 통과해 가는 것처럼요. 그 빈틈을 본 사람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달구의 웃음에만 빠져서 그 뒤를 보지 못했거든요. 나루터에서 일하는 여인이 한 번 그것을 봤어요. 저기, 짐 좀 옮겨줄래? 여인이 달구에게 물었습니다. 달구가 그녀를 보자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뭔가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마치 너는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 사람, 정말 바보일까? 하지만 그 생각도 잠깐이었어요. 달구가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왔거든요. 달구는 나루터에서 가장 하급 뱃사공이었습니다. 일을 주지 않아도 항상 나타났고, 밥을 주면 감사했고, 욕을 해도 웃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를 이용했습니다. 심한 일도, 위험한 일도 모두 달구에게 시켰죠. 그러나 달구는 그 모든 것을 잘 해냈습니다. 서툰 척 하면서도요. 밤이 되면 달구는 나루터의 한 구석에서 자곤 했습니다. 따뜻한 곳이 있었을 텐데도 말이에요. 마치 이 나루터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처럼요. 어떤 밤에는 달구가 일어나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목을 천천히 휘저으며 마치 뭔가를 들고 있는 척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달구는 다시 웃는 얼굴로 깨어났습니다. 마치 밤이 무언가 아예 다른 세상이었던 것처럼요. 아, 좋은 아침이네요. 달구가 외쳤습니다. 나루터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바보, 언제 정신을 차릴까? 하지만 달구는 그 말을 들어도 계속 웃었어요.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달구의 웃음은 방패였습니다. 그 안에 자신을 완벽하게 숨기는 무기였죠. 그리고 나루의 그 누구도 달구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은요. 나루 고을의 조용한 골목에 낡은 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와는 떨어져 나가고 벽은 허물어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양반가였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집 안에서 한 여인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화. 그녀의 나이는 20몇 살 정도였지만 그 손가락은 이미 많은 일을 견뎌낸 손가락이었습니다. 연화, 잠깐 쉬어라. 안방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아버지. 연화는 바느질을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습니다. 피곤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고 이마에는 열이 맺혀 있었어요. 약값은 어떻게 되었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내일 이 바느질을 마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초를 사올 수 있어요.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약값도 문제였지만 더 문제는 마음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요. 연화의 아버지는 한때 양반 선비였습니다. 글씨도 잘 쓰고 시도 지었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양반의 신분도 그가 가진 땅도 모두 사라져 갔습니다. 아버지, 약을 더 지으면 나아질 거예요. 연화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말이기도 자신을 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연화야. 아버지가 손을 뻗었습니다. 너는 정말 기특한 아이구나. 연화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따뜻했지만 약했습니다. 마치 언제든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손이었죠. 연화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인 것처럼요. 밤이 되면 연화는 혼자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요. 촛불도 비싼 것이었지만 밤에 일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바늘이 손가락을 자를 때마다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계속했어요. 울음도 한숨도 없이요. 살아야 한다. 연화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려면 살아야 한다. 시장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몰락한 양반 딸이라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들고 다녔습니다. 가난이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현재의 상황일 뿐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화는 기품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옷은 남았지만 깨끗이 입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단정하게 다녔어요. 약초꾼이라는 여인을 알게 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아가씨, 혼자 약초를 캐세요. 약초꾼이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아프셔서요. 연화가 대답했어요. 약초꾼은 연화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많이 아프신 모양이네요. 네. 그럼 이 약초들을 좀 씌어가세요. 값은 나중에 치러도 괜찮아요.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차갑기만 한 것은 아니구나.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이런 따뜻함이구나. 아버지는 그 약초를 마시고 조금 나아졌습니다. 열도 내렸고 얼굴색도 돌아왔어요. 연화, 이 약초는 어딨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마음 좋은 분이 주셨어요.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구나.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화의 삶은 단단했고 단단한 것들은 종종 흠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흠은 곧 누군가의 표적이 될 거였습니다. 나르고울에는 소문이 자주 퍼져나갔습니다. 여인들이 모이는 장터에서, 남자들이 모이는 술집에서 계속해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 말이에요. 요즘 밤에 또 누구 봤대? 누구? 자, 모르는 사람들 말이야. 밤마다 창고 뒤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게 뭐 하는 건데? 그건 몰라.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고 나면 누군가가 사라진대. 이런 식의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나루터 근처의 강가에서는 자주 신발이 발견되곤 했어요. 한 짝씩 말이에요. 그 신발들은 모두 누군가 발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주인은 없었습니다. 도망쳤나 봐. 누군가 말했습니다. 돈을 못 갚아서. 다른 누군가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그 신발들을 본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벗겨진 신발이 아니라
남겨진 신발인 것처럼요. 연화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망이 아니야.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약초꾼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마님, 요즘 사라지는 사람들에 대해 들으셨어요? 약초꾼이 물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저는 그게 도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약초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누군가가 그들을 치운다는 뜻이에요. 연화는 소름이 끼쳤어요. 달구 곁에는 성돌이라는 어린 사꾼이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겨우 10몇 살 정도였지만 그 아이는 나루 고을의 모든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달구, 저 신발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성돌이가 물었습니다. 달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잠깐 굳었어요. 모르지. 그냥 소문이겠지. 달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주 어른이랑 왈패들이 자꾸 밤에 움직여요. 성돌이가 계속했습니다. 달구는 성돌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위험해. 알았어요, 달구. 성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나루고을의 그 누구도 아직 이 소문들이 자신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밤이 될 때마다 물 한 개가 피어올 때마다 뭔가 크고 검은 것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천천히 추적하듯이요. 연화의 하루는 항상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약초를 다리고 그 사이에 바느질을 합니다. 낮이 되면 시장에 나가 필요한 것들을 사고 또 다른 바느질 일감을 받아옵니다. 저녁이 되면 아버지를 위해 죽을 끓이고 자신은 간단한 밥으로 때웁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촛불 아래에서 바늘질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연화의 삶이었습니다. 평화롭다고 할 수도 있고 고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일상이었죠. 그러나 최근에 뭔가 이상해진 게 있었습니다. 연화의 집 앞에 낯선 발자국이 자주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 자신의 집을 관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건가? 연화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달구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루터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와서 시비를 거는 일이 자주 생겼어요. 그리고 달구는 항상 그 싸움에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죠. 어이, 이 바보, 짐을 제대로 실어놨니? 어느 날 낯선 남자가 달구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달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놈, 자기 잘못도 모르나? 남자가 달구의 뺨을 쳤습니다. 달구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조심해요. 달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달구의 반응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보통 맞은 사람이라면 당황하거나 울거나 저항할 텐데 달구는 그저 웃고만 있었거든요. 뭐 하는 거야? 반항하지도 않고. 남자가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바보라서 반항할 줄 모릅니다. 달구가 대답했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누군가가 달구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시비를 걸고 괴롭혔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요. 성돌이가 연화에게 이것을 전했습니다. 마님, 달구가 요즘 맨날 맞아요. 성돌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달구가 뭘 잘못했어? 연화가 물었습니다. 그게 저도 몰라요. 하지만 느낌상 누군가가 달구를 괴롭히라고 시키는 것 같아요.
성돌이가 대답했어요.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연화는 자신의 집 앞에 발자국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들의 눈빛을요. 누군가가 자신과 달구를 천천히 조여 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그물을 천천히 조이듯이요. 그리고 그 사냥꾼의 정체는 곧 나타날 거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자 다가왔어요. 연화 씨, 선주님께서 뵙고 싶으신데요. 남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알고 있었거든요. 선주 백만호에게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좀 전에 연화가 거절하려 했습니다. 이미 선주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연화는 끌려가듯이 따라가야 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힘이었거든요. 백만호의 저택은 나루고을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기와도 새 것이었고 담장도 높았으며 정원도 광대했어요. 돈과 권력의 냄새가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백만호는 방의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매끄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연화 씨, 앉으세요. 백만호가 말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병들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백만호가 말했습니다. 네, 선주님. 약값도 필요하고 빚도 많으시겠죠.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이미 답이었어요.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백만호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화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백만호가 계속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엇입니까? 당신을 내 첩으로 드리겠습니다. 백만호가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백만호가 일어섰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빚 때문에 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당신이 사는 집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다가갔어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연화는 물러섰습니다. 나를 해치려는 건가요? 아니, 내가 구해주겠다는 말이에요. 내 첩이 되면 당신은 따뜻한 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백만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강요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 편하고 당신도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백만호가 말했습니다. 답변은 언제까지?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밤까지. 백만호가 대답했어요. 연화는 그 저택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나는? 연화의 일상은 한순간에 변해버렸습니다. 평화롭던 나루고을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거든요. 차라리 바보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연화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만호의 첩이 되는 대신 다른 길을 택하겠다는 결정이었어요. 그것이 비록 더 위험한 길이라 할지라도요. 그녀는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달구를 찾았습니다. 달구는 여느 날처럼 나루터의 한 구석에서 웃고 있었어요. 달구, 말 좀 해줄래? 연화가 물었습니다. 달구는 연화를 보자 웃음을 더 크게 지었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신가요? 우리 혼례를 올려야 하지 않을까? 연화가 말했습니다.
달구의 얼굴이 멍해졌어요. 뭐 하는 거야, 마님? 내가 너한테 시집 간다는 거야. 달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마님, 이건 너무 웃겨요. 주변 사람들도 웃음에 동참했습니다. 뭐라고? 저 여자 미쳤나? 저 바보에게? 말도 안 돼. 나루고울은 난리가 났습니다. 혼례가 준비되었거든요. 여관 할머니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깔끔한 혼례복을 마련해 줬어요. 고을의 촐로들이 주례를 서기로 했습니다. 술도 있었고 음악도 있었으며 웃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조롱의 웃음이었어요. 혼례가 진행되는 동안 연화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달구의 얼굴은 계속 웃고만 있었죠. 이 정신없는 여자가. 마을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바보를 따라가다니. 연화가 달구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순간이 왔습니다. 달구의 웃음이 정지했어요. 단 0.5초 정도 말이에요. 그 짧은 순간에 달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멍한 눈이 아니라 뭔가를 계산하는 냉철한 눈으로요.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혼례가 끝났을 때 나루터는 여전히 웃음과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웃지 않고 있었어요. 백만호였습니다. 그는 멀리서 혼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서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일이 되었네. 백만호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자신의 체면을 건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혼례 다음 날부터 연화는 바보 아내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상인들이 웃음을 지었어요. 바보 아내네. 뭐 하려고? 이건 너무 비싼데. 어차피 바보 남편이니까 돈도 없겠지. 상인이 가격을 후려쳤습니다. 포목은 보통 세냥인데 1냥 반에 드릴게. 연화는 항의하려다 멈췄습니다. 달구를 위해서였어요. 만약 자신이 싸움을 걸면 달구를 더 괴롭히는 구실이 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연화가 인사했습니다. 집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달구가 자던 작은 방 하나뿐이었어요. 그곳은 습하고 추웠으며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인가? 연화가 중얼거렸어요. 달구는 멍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마님, 좋으신가요? 좋다. 여기가 좋아.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최소한 여기는 백만호의 손에서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첫날 밤 연화는 달구 옆에 누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 남자가 정말 바보일까? 아니면 달구는 자는 척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달구의 손이 움직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이요. 연화는 조용히 달구를 관찰했습니다. 달구의 손가락이 허공을 더듬고 있었어요. 마치 칼자루를 잡아야 하는 사람처럼요. 저 남자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어. 연화의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연화는 나루의 일상을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도 상인들의 무례함도 견딜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외부의 것이었으니까요. 자신의 마음은 여기에 없었거든요. 달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맞고 괴롭혀도 그는 계속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그의 손은 허공을 더듬었고 그의 입에서는 낮은 중얼거림이 나왔습니다. 저기냐? 물러서라. 그 말은 분명 바보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비밀을 가진 두 사람의 공존이었어요. 어느 날 장터에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화가 약초를 사러 약초꾼의 집 근처로 가던 길이었어요. 갑자기 강한 손이 그녀의 발을 잡았습니다. 아! 연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루터의 왈패 중 한 명이었어요. 100만 호의 심부름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여기 오지 말라고 했지. 왈패가 연화의 발을 비틀었습니다. 놓아주세요. 연화가 애원했습니다. 그때 달구가 나타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웃으면서요. 어이, 형님. 이건 제 아내인데. 달구가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이 바보, 무슨 소리야? 왈패가 달구를 보자 더욱 흥분했습니다. 이런 바보 따위가 뭘. 왈패가 달구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달구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달구가 움직였습니다. 달구의 손이 왈패의 손목을 살짝 잡았어요. 아주 부드러운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왈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이쿠! 달구가 웃음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형님. 저 좀 서툴러서. 달구의 말투는 여전히 멍했지만 그 손놀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왈패는 손목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통증을 느꼈어요. 분명히 부러졌습니다. 이 바보가. 왈패가 도망치듯이 떠나갔습니다.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달구, 넌 정말 바보니? 연화가 물었습니다. 달구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전과 달랐어요. 뭔가 계산이 숨어 있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바보라서 그냥 실수로. 달구가 말했습니다. 연화는 달구를 깊이 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로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연화는 더욱 달구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달구의 움직임, 그의 눈빛, 그의 몸짓 모두요. 이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서요. 첫날 밤이 온 지 일주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연화가 옷을 정리하다가 달구의 옷을 손에 들었어요. 옷을 빨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달구, 이 옷들 빨아줄까? 연화가 물었습니다. 달구는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네, 마님. 연화는 옷을 벗겨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멈춰버렸어요. 달구의 등이 보였거든요. 그것은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등 전체가 흉터로 덮여 있었어요. 칼자국, 화살 흉터, 그리고 불에 탄 자국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그 흉터들은 수십 개, 아니 수백 개나 겹쳐 있었어요. 마치 전쟁터에서 온몸으로 맞은 사람의 흉터처럼요. 달구.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구는 즉시 옷을 다시 입었어요. 하지만 그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달구가 낮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 밤 연화는 달구 옆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깊은 밤 달구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잠꼬대였습니다. 저기냐? 물러서라. 그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후퇴하면 기지가 함락된다. 달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장군님. 장군님이 가면 우리는. 더 낮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연화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목소리는 바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달구가 갑자기 몸을 굴렸어요.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요.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남아야.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연화는 달구를 부드럽게 잡았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요. 달구,
여기야. 집이야. 연화가 낮게 말했습니다. 달구가 깼습니다. 한참을 그녀를 보다가 다시 자는 척 했어요. 연화는 그 밤을 새웠습니다. 이 남자는 분명히 뭔가 크고 무거운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전쟁과 관련된 것 같았어요. 연화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의심을 묻어둔 채로 조용히 달구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거든요. 날이 갈수록 연화와 달구 사이에는 이상한 신뢰가 만들어졌습니다. 연화는 달구의 비밀을 묻지 않았어요. 넌 누구니? 왜 숨어 있니?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화는 달구를 관찰했습니다. 달구가 밤마다 허공을 더듬을 때 연화는 그를 깨우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 괜찮아. 연화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달구가 천천히 깨어나고 두 사람은 말 없이 밤을 보냈어요. 달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화가 밤마다 바느질을 하며 손가락을 상하게 할 때 달구는 그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대신 다음 날 연화의 손가락을 부드럽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마님, 다치셨어요. 괜찮아. 일을 해야 하니까.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달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지키려는 건 어려운 일이야. 연화는 그 말을 들었지만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같은 편이 되어갔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서로를 재며 침묵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으로요. 연화는 점점 확신해 갔습니다. 달구의 웃음은 연기였어요. 그리고 그 연기 뒤에는 뭔가 크고 무거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달구가 말했습니다. 마님, 내가 뭔가 큰 일에 휘말리면 당신은 제 곁을 떠나셨나요? 연화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난 여기 있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같은 배를 탔으니까. 달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것은 멍한 웃음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한다는 감사의 웃음이었어요. 고마워요, 마님. 달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하지 말고 우리 함께 살아남아. 그게 더 중요해. 연화가 말했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을 때 백만호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루 규칙이 바뀌었거든요. 달구는 더 이상 배를 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일 처리의 미숙함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품삯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달구는 이제 일을 할 수 없다. 백만호가 선포했습니다. 나루의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봐, 역시 바보라더니. 배도 못하면서 뭐 할 거야? 그 여자도 불쌍하네. 저런 놈과 사는 거. 달구는 순순히 당했습니다.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주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봤습니다. 달구의 주먹이 얼마나 세게 쥐어졌는지를요. 그리고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음을요. 봉쇄가 시작되었습니다. 달구가 수입을 잃자 연화는 더 위험한 일들을 해야 했어요. 시장의 심부름, 장거리 약초 캐기, 그리고 더 어두운 곳으로의 심부름까지요. 연화는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집에는 쌀이 없어졌습니다. 다음엔 반찬도 없어졌어요. 달구, 밥 먹어. 연화가 달구에게 밥을 덜어줬습니다. 하지만 양은 많지 않았어요. 달구는 그것을 봤습니다. 마님은? 나는 먹었어. 연화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달구는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2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달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점점 더 얇아져 갔어요. 연화도 점점 더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나가는 심부름도 있었고 위험한 장터로의 행보도 있었어요. 한 번은 거기서 나루의 왈패를 만났습니다. 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왈패가 다가왔어요. 선주 어른이 당신을 찾고 있대. 연화는 달구의 손목 잡는 것처럼 그 왈패의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놓아주세요. 아니면 당신도 달구처럼 될 거예요. 연화가 낮게 말했습니다. 왈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연화는 손을 놓았습니다. 왈패는 도망치듯이 떠나갔습니다. 밤이 되자 달구가 연화를 봤습니다. 마님, 당신도 배우셨군요. 달구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서 배웠어. 싸우는 방식을요.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달구는 그것을 들으며 연화의 손을 잡았어요. 마님, 곧 끝날 거예요. 이 모든 게. 달구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칼을 들어야 하는 시간이 올 거예요. 달구가 말했습니다. 연화는 달구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어요. 그때가 오면 나도 당신 곁에 있을 거야. 성돌이가 떨며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마님, 마님. 성돌이가 급히 말했습니다. 뭐야, 성돌이, 무슨 일이야? 연화가 물었습니다. 선주 어른이 뭔가 큰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성돌이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무엇을?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왈패들이 자꾸 모여요. 그리고 밤마다. 성돌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밤마다 뭐야? 밤마다 나루 뒤창고에 수레가 드나가요. 뭔가를 운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돌이가 더욱 낮게 말했습니다. 선주 어른이 계획에 대해 말했어요. 그 바보 놈을 칼 들게 만들고 그 칼을 죄로 만들겠다고요.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달구가? 네, 마님. 그게 최후의 수인 것 같아요. 칼을 들게 만들어서 그걸 죄로 만들려는 거예요. 성돌이가 말했습니다. 연화는 급히 달구를 찾아갔습니다. 달구. 연화가 외쳤습니다. 달구는 나루터의 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마님, 무슨 일이신가요? 달구가 물었습니다. 백만호가 너를 칼 들게 만들려고 해. 연화가 말했습니다. 달구는 아무것도 놀란 척하지 않았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달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하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달구가 말했습니다. 상관없다고? 달구, 넌. 연화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달구는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이미 칼을 들어야 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요. 그리고 달구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때문에 그 시간이 올 것 같아요.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울음 대신 계산을 택하기로요. 먼저 연화는 시장의 소문들을 더욱 세심하게 들었습니다. 여인들의 수다에서 상인들의 말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했어요. 다음으로 연화는 약초꾼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뭔가 큰 일에 대비해야 해. 연화가 약초꾼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약초꾼이 물었습니다. 상처를 빨리 낫게 하는 약, 그리고 독을 해독하는 약.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약초꾼은 연화의 눈을 봤어요. 이 일이 끝나면 당신은 이 나루를 떠날 거지.
네.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모든 걸 가르쳐 주겠어. 대신 살아남아야 해. 약초꾼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화는 성돌이를 이용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성돌이 백만호의 움직임을 더 자세히 전해줄 수 있어. 연화가 물었습니다. 네, 마님. 하지만 위험해요. 성돌이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필요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연화가 말했습니다. 성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날이 갈수록 연화는 변했습니다. 그녀는 시장에서 값을 제대로 흥정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품을 모르는 상인들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포목은 세냥이 맞아요. 덜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연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약초꾼의 딸이 물었습니다. 마님,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요? 눈을 봐. 눈에 모든 게 드러나.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도움을 주려는지, 누가 위험한지, 모두 눈에 나타나. 그렇게 해서 연화는 배웠습니다. 싸움은 칼만으로 이기지 않는다는 것을요. 정보를 모으고 사람을 이해하고 때로는 약한 척하면서 강함을 숨기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으려는 의지였습니다. 밤마다 달구의 손이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장판 밑을 더듬고 벽을 만지고 무언가를 찾으려고요. 마치 칼자루를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요. 연화는 그것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달구, 넌 뭘 찾고 있어? 한 번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님. 달구가 대답했어요. 연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달구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바보로 살기 위해 스스로를 눌러왔다는 거요. 어느 날 달구가 밤중에 깨어났습니다. 하.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여기 있어. 집이야. 연화가 말했습니다. 달구는 연화의 얼굴을 한참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언제까지나 바보로 살 수는 없어요. 알아.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그 시간이 올 거지? 네, 마님. 곧 올 거예요. 달구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준비해. 넌 혼자가 아니야. 연화가 말했습니다. 달구는 연화의 손을 잡았어요. 마님, 당신이 나 때문에 위험해지면 나는 걱정 마라. 우린 같은 배를 탔잖아. 연화가 말했습니다. 그 밤 달구의 손은 더 이상 허공을 더듬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화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마치 이것이 마지막 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장날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연화는 약을 사러 나갔습니다. 아버지. 아니, 이제는 혼자인 아버지의 무덤을 위해서요. 약초를 놓아두려 했거든요. 달구는 나루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연화가 좁은 골목을 지나갈 때 갑자기 강한 손들이 그녀를 잡았습니다. 아. 연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서 눈을 감았거든요. 연화는 어두운 수레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창고였어요. 가장 큰 창고, 그리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곳 말이요. 백만호가 나타났습니다. 아, 왔네. 백만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연화가 물었습니다. 바보를 택한 죄다. 백만호가 말했습니다. 넌 나를 무시했다. 그리고 그 바보를 택했다. 연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100만 호를 봤어요. 당신의 자만심이 당신을 망칠 거예요. 연화가 말했습니다. 100만 호가 놀랐습니다. 날 죽이려고 한다면 그 바보는 칼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칼이 당신을 지날 거예요. 연화가 말했습니다. 100만 호는 웃음을 지었어요. 됐어. 그럼 그 바보를 여기로 불러보자. 그리고 100만 호의 계획은 진행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달구는 텅 빈 방을 봤습니다. 연화가 없었어요. 달구는 한참을 그 방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변했어요. 더 이상 바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웃음이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달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방의 한쪽으로 다가가 장판을 들었어요. 한 손으로요. 마치 종이를 벗기듯이요. 그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 칼집에 쌓인 칼이었어요. 성돌이. 달구가 불렀습니다. 성돌이가 떨며 나타났습니다. 달구, 마님이. 알아. 창고다. 달구가 말했습니다. 길을 알려줄 수 있어. 성돌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구가 칼을 천천히 벗겼어요. 검은 칼집이 벗겨졌습니다. 칼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길고 무겁고 오래 사용된 칼이었어요. 그 칼의 자루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달구는 한참을 그 칼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보로 못 산다. 달구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싸우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리고 달구는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창고로요. 성돌이가 떨리며 따라갔습니다. 물안개 혈젓. 물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달구는 창고의 문 앞에 섰어요. 달구. 성돌이가 외쳤습니다. 달구는 그 문을 차고 들어갔습니다. 나무 문이 산산조각 났어요. 마치 얇은 종이었던 것처럼요. 누구냐? 창고 안의 왈패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100만 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 왔구나. 내가 기다리던 손목의 주인이. 100만 호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저자를 잡아라. 도적단 우두머리다. 100만 호가 외쳤습니다. 왈패들이 달구를 둘러쌌습니다. 20명 이상이었어요. 내 이름은 달구가 아니다. 달구가 한 걸음 나서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멈췄습니다. 나는 북방 전장에서 오랑캐를 막던 북병사 장군이었다. 달구가 계속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죽은 척 사라져. 바보로 숨어 살던 자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깊고 묵직했어요. 더 이상 바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님이 없어졌다. 그래서 나는 이제 칼을 들어야 한다. 달구가 칼을 그었습니다. 검은 칼집을 벗겨낸 칼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아름답고 무겁고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왈패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물안개 속에서 칼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첫 번째 칼 한 검. 왈패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팔이 부러졌어요. 하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달구의 칼이 움직일 때마다 누군가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죽지 않았어요. 대신 더 이상 칼을 들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100만 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장군이 맞구나. 달구는 100만 호를 보았습니다. 넌 나루의 법이라고 했지. 하지만 내가 칼을 들면 이제 넌 법이 아니다. 너는 그냥 죄인일 뿐이다. 달구가 칼을 들었어요. 100만 호를 향해서요. 그때 옆방에서 연화가 나타났습니다. 달구, 잠깐.
연하가 외쳤습니다. 달구의 칼이 멈췄어요. 여기 봐. 연하가 가리킨 방향에 있었던 것은 인간의 유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호패들이었어요. 사라졌다고 알려진 모든 사람들의 흔적이었습니다. 신발, 폐물, 그리고 호패들이 창고 뒤물길 옆에 쌓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한 군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관청의 군졸들이었어요. 백만호를 감시하기 위해 따라온 것 같았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 아니야? 다른 군졸도 깨달았어요. 우리가 도망쳤다고 했는데 이들은 죽었던 거야? 연하가 창고 뒤로 이끌었어요. 그녀는 스스로 묶인 끈을 풀었었습니다. 군졸들은 그곳을 보자 확신했습니다. 선주님을 체포합니다. 관군의 대장이 말했습니다. 백만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거든요. 달구는 칼을 거두었습니다. 연하가 다가왔어요. 했어. 우리가 이겼어. 달구는 연하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마님, 당신이 나를 구했어요. 아니야. 우린 서로를 구했어. 처음부터 그랬어. 연하가 대답했습니다. 군졸들은 신발과 호패들을 모아들었어요. 이건 정말 살인이군요. 대장이 말했습니다. 선주 백만호는 이 고을의 주민들을 살해하고 물길에 버렸습니다. 관졸들 앞에서 두 사람이 섰습니다. 한 사람은 바보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북병사 장군이었어요. 다른 한 사람은 몰락한 교수였지만 실제로는 그 장군을 지키고 싸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고을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것은 관아의 사또가 주재하는 공개 재판이었습니다. 선주 백만호, 당신은 이 고을의 주민들을 살해하고 물길에 버렸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까? 사또가 물었습니다. 백만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앞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물들을 보시겠습니다. 군졸들이 신발, 폐물, 호패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군졸들이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선주님의 명령으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길로 버려졌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당신은 이 고을의 주민들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고을의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백만호가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달구에 대해서는요. 사또가 달구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그 북병사 장군입니까? 달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누명을 쓰고 죽은 척 하셨다고? 네, 사또. 달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 누명은 해제되어야 합니다. 사또가 선포했습니다. 북병사 장군은 영에 회복되었습니다. 고을의 사람들은 달구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바보가 아닌 실제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달구는 선자리를 떠나 연화에게 갔습니다. 마님, 이제 우리 이 나루를 떠날 수 있을까요?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그들은 나루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루를 떠나기 전날, 연화와 달구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무덤에 절을 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괜찮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새로운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 밤 달구의 등에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오래된 흉터들이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증오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이겨낸 상처, 살아남은 증거가 되어 있었거든요.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보였던 게 아니라
세상이 바보였군요. 달구는 그것을 듣자 처음으로 진정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가짜 웃음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진정한 웃음이었어요. 마님, 당신이 나를 구했습니다. 아니야. 우린 서로를 구했어. 처음부터 그랬어. 그렇게 해서 둘은 나루를 떠났습니다. 말을 타고 산을 넘어 물길을 따라 새로운 마을로요. 나루에는 물 한 개가 여전히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죽음의 안개가 아니었어요. 단지 자연의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물 한 개 나루의 법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남은 것은 교훈이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재단하지 말 것. 그리고 약자를 삼킨 악은 반드시 값을 친다는 교훈 말이에요. 그 교훈은 나루 고을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가게 될 거였습니다. 설화의 이야기가 끝나자 방 안은 더 조용해진다. 조용함이 채워지는 것처럼 숨이 얇아진다. 왕은 곧장 일어서지 않는다. 설화도 고개를 든 채로 말을 잇지 않는다. 누가 먼저 움직이면 방 안의 모양이 바뀐다. 그래서 둘은 잠깐 그대로 있다. 등불심지가 아주 작게 타들어간다. 바람 한 줄이 문지방을 스친다. 그 바람이 지나가며 어딘가에 냄새를 들여놓는다. 젖은 나무, 젖은 밧줄, 물기 어린 흘. 설화는 그 냄새를 따라가지 않는다. 왕의 소매 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다. 왕은 소매를 한 번 만진다. 별뜻 없는 동작처럼 보이는데 손끝이 잠깐 멈춘다. 그리고 왕은 짧게 묻는다. 물이 있느냐? 내관이 물동이를 가져온다. 왕은 마시기보다 그릇 가장자리를 잠깐 바라본다. 물 표면이 등불을 비춘다. 흔들리는 불빛이 얇은 원을 만들었다가 사라진다. 방박복도 끝, 등불 그림자 아래에 아주 잠깐 숨이 멎는 기척이 있다. 발소리도 옷깃도 없다. 다만 고요가 한 번 접혔다 펴진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나가며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 방식으로 오늘 밤을 접는다. 설화는 여전히 남아있다. 등불이 낮아지고 방 안의 공기는 다시 얌전해진다. 다음 날 궁은 평소처럼 움직인다. 그 평소 속에 아주 작은 변화가 있다. 설화의 처소 앞 등불의 위치가 한 뼘 옮겨져 있다. 밝아진 것도 어두워진 것도 아니다. 그저 그림자의 모양이 달라졌다. 문턱의 어두운 선이 조금 옆으로 밀리고 마당의 밝은 자리가 조금 넓어진다. 누가 했는지 드러나지 않게 너무 자연스럽게. 설화는 묻지 않는다. 말 대신 예를 갖춘다. 잠시 뒤 상궁 하나가 밥상을 들고 들어온다. 그 상궁은 시선을 오래 두지 않는다. 놓고 물러난다. 그런데 물러나는 손끝이 밥상 아래로 아주 작게 스친다. 젖은 비단 조각 하나가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온다. 새 것도 낡은 것도 아니다. 물에 한 번 닿았다 말린 듯한 냄새만 남아있다. 설화는 당장 집어들지 않는다. 그 비단은 손에 쥐는 물건이 아니라 방 안에 남는 기척처럼 놓여있다. 그날 밤이 오기 전 왕은 대전에서 등불을 한 번 더 본다. 그리고 아주 짧게 묻는다. 오늘도 불은 켜두었느냐? 궁은 조용히 밤을 맞을 준비를 한다.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밤을 함께 하시려면 구독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세요.